예,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장항배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 그중에서 제1주차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강의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계시켜 드리고 그 다음 주차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빅데이터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빅데이터란 내용들은 많은 양의 데이터도 의미하지만 다양한 데이터도 의미합니다. 그런 많은 양의 데이터 그리고 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담게 되면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많은 양의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담다 보면 개인정보가 당연히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나 또는 유출이라든가 또는 탈취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 주차에서는 과연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연 개인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잘 보호해 놓고 그 다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주차가 더 진행할수록 보호에 대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준비한 다음에 후반기부터에는 안전화된 그 다음에 자물쇠가 채워진 개인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설명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빅데이터 속에 담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는 너무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개인에 관계된 정보, 소위 말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 관한 어떤 식별이라든가 판단, 평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 정보인 것입니다.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 개인이라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어떤 정보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가 일반적인 정보와는 어떤 점을 차이점이 있느냐, 한마디로 정리해 둔다면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동시에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잘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제 만들어진 게 된 것입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의미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2조에서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문구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생명에 관한 생체 정보라든가 주민등록 정보라든가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어디 식별이 가능하다든가 이러한 모든 일체의 정보들을 우리가 개인정보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 여기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은 해당 정보뿐만 아니라도 어떤 특정한 개인을 해당 정보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도 개인정보인 겁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영상 정보가 왔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누군지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떠한 영상에 나온 어떤 명단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결합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영상에 있는 어떤 실체의 모습과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왔던 명단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거 누구구나 금방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범위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편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방금 전에 법에서도 열거했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얘기들이 바로 일반적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그다음 전화번호, 또 학생 같은 경우는 학번이 될 수 있겠죠. 그 이름, 주소, 가족관계 이러한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개인과 관계된 정보,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인의 어떤 건강에 관한 정보라든가 의료 정보, 신체, 그다음 지문, 홍채, 진료 정보 이러한 신체적 정보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 외에 사회 활동을 통해서 생겨나는 정보, 학력이라든가 교육 정보, 근로고용, 자격 정보 이런 사회적 정보들도 개인 정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실제로 어느 특정 장소에 방문하게 되면 뭐 QR코드, 그다음 개인정보를 우리가 적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또 이슈가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가 대표적인 게 바로 통신 위치 정보가 되겠습니다. 뭐 통화라든가 문자, 그 기록했던 것들, 메일, SNS 내역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개인정보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신용이나 개인 금융정보 이런 재산적 정보 외에 종교단체에 대한 가입 정보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성향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신념, 사상을 표현하는 정신적 정보들도 다 개인정보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정보도 상당히 많고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있어서 개인의 한정된 정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가치는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 역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면 보호해야 될 방법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정보의 범위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떠한 서비스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관련 법도 만들어지고 그에 관련된 새로운 개인정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실제로 웹이나 여러분이 위치 추적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는 아마 이름이나 주민등록증 번호 등이 아마 대표적인 개인정보 보호일 것이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소위 말한 텔레매틱스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위치 정보가 또 노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위치 정보도 바로 개인 정보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 위치 정보 보호법이 또 개발되고 어떤 제정이 되고 그다음 전자주민카드 이런 서비스가 가능했을 때 새롭게 또 나타나는 개인 정보가 바로 바이오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는 미래에 어떠한 집단 지성의 문제라든가 또 소위 말하는 요즘 AI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AI가 나타나게 되면 그 개인의 어떤 생각들도 유추할 수 있고 그 생각들을 가진 사람은 누구다라고 특정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개인의 생각도 바로 개인 정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개인 정보는 크게 여러 가지의 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변형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개인 정보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 개인 정보를 약간 변형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변형한 정보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 가장 기초적인 개인 정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걸 개인 정보라 그러고요. 이 개인 정보는 법에 의하면 반드시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냥 원형 그대로의 정보니까 이것을 잘못 우리가 다루게 되게 되면 쉽게 노출이 되고 어떤 침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원형 그대로의 개인 정보는 잘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동의 과정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활용의 범위를 넓힌 것이 바로 가명 정보입니다. 약간의 개인 정보의 변형된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 통계 작성이라든가 연구, 공익적, 기록 목적 등의 어떤 기록 보존의 목적을 통해 가지고 약간 개인 정보를 변형한 정보, 이걸 우리가 가명 정보라 그러는데요. 한번 원문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이걸 바로 우리가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살고 서울에 살고 그다음에 특정한 어떠한 그 지위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고 그다음에 서울의 가운데에 있는 국회의원의 이름과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현재 국회의원 명단을 보게 되면 서로 합쳤을 때는 이 사람 식별이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 즉 서울의 한 가운데에 있는 국회의원 정보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전체 명단을 봤을 때 서로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식별이 가능해지겠죠. 또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약간의 이것도 활용의 범위가 제한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른 정보를 합치게 되면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활용 범위는 넓힐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약간의 미래에 어떠한 다른 정보가 결합됨으로 인해서 식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보다는 어떻게 보면 활용 용도는 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익명정보,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익명정보에 비해서는
다소 활용 범위가 좀 좁은 그러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형 그대로의 개인정보,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형태를 변형한 것이 가명정보, 그리고 익명정보는요, 법상으로나 우리가 상식상으로 이거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어떠한 수를 하더라도 이 개인은 식별할 수 없는, 어떠한 처리를 하더라도 이 개인은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정보, 이걸 우리가 익명정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장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개인정보고요. 그 예시가 있습니다. 김중앙 24세 남성 흑석동 84. 이렇게 사게 되면 정확하게 특정 개인을 한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가명정보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앞서 법상으로는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또는 대체하는 등 가명으로 처리해가지고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의 활용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식별은 조금 안 되게 해주는 이러한 정보가 바로 가명정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예시를 살펴봤을 때 가명정보는 바로 20번 입장객 20대 남성 흑석동 거주 이렇게 되게 되면 특정 개인은 특정 지울 수는 없지만 약간의 활용도를 높여주면서도 그래도 대략의 어떠한 흐름은 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가명 정보가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뭐 예를 들면 김모 씨 이거는 누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익명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도 알 수 없다. 그럼 더 범용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데이터. 뭐 예를 들면 남성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떠한 정확하게 식별을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즉 가명정보, 익명정보, 데이터로 갈수록 어떠한 식별은 어렵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데이터 활용성은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정보 그대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지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를 시켜주게 되면 빅데이터에 담을 수 있고 다양한 가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고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좌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 강좌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정보보호라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정보보호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수집이라든가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이런 과정에서 정보의 훼손이나 변조,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대책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개인정보 보호는 이러한 속성도 포함하면서 특히나 소유권을 여기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보호도 범용적이지만 특히나 이 개인정보 보호는 소유권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활용의 용도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나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조라든가 출처를 밝혀주면 되지만 반드시 개인정보를 우리가 활용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주체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보호는 똑같지만 정보 보호는 별도의 동의가 없고 출처만 명확하게 밝혀주면 되는 것이고요. 개인정보 보호는 바로 소유권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소유한 개인에게 반드시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보 보호와 똑같이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존재해서 반드시 동의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러한 보호 체계, 이거를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활동, 그 다음 개인정보 보호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호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뭐 쉽게 지금의 장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큰 주안점은 뭐냐면 바로 보호 대상에 대해서 보안과 보호의 의미는 보호 대상에 대해서 환경에 놓인 보호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식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호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도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보호와 또는 보호와 궤를 같이 함기 때문에 보호 대상인 것은 개인정보겠죠. 그리고 위험은 뭐겠습니까? 뭐 침해라든가 훼손이라든가 탈취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적으로, 규정으로,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출입에 대한 통제를 이루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암호화를 통해 가지고 개인을 정보에 관해서 이런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체계, 방어하는 활동, 이거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전에 이슈가 됐던 이유들은, 즉 활용되기 전에 그 자체로서 보호해야 될 의미를 갖고 있었고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먼저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전에는, 이제까지에는 어떤 개인정보 자체가 소유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재산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활용 이전에 개인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보호해야 될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미래, 앞으로 펼쳐질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는 개인정보도 활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활용 이전에 그 자체로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들이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에 의한 유출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3자에 의한 악의적 의도로 해킹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예를 들면 이 정보를 제3자에게 팔아서 그것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행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어려운 해킹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USB로 복사해가지고 또는 우리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어떤 특정 지역에 방문한 기록들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마케팅 회사에 판매한다든가 그러한 사고들도 많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또 하나의 사례가 동의 없이 3자에게 제공하는 것. 즉 내가 수집한 거는 내 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식점에서 예를 들면 방문한 고객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은 사실 출입에 의한 목적으로만 출입에 대한 확인의 목적으로만 우리가 수집한 건데 이것을 예를 들면 그 음식점에서 고객 관리로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동의 없이 사용한 거고 그것을 또 위탁업체에 맡긴다. 그렇게 되면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유형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의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체계,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의 안전체계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장표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시사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양한 사례들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발생했습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가 강좌 운영사업자가 파기를 적정 시간 지나면 목적에 의해 사용되고 적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파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파기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앞서 제가 예를 든 바와 같이 고객 관리 또는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그 광고성 이메일을 받은 그 개인은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업장이 어떤 그 경제적 손실을 받고 그다음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사고와는 달리 이 정보보호와 또 비유사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을 보셨는데 이러한 사례들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는 또 하나의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일단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훔쳐가게 되면 그걸로써 한편으로는 손실이 끝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손실 처리해가지고 그냥 점을 찍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 개인정보는요. 한번 계속 우리 평생을 가져가야 될 그런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그 정보가 한번 유출되게 되면 계속 다른 이슈에 의해서 다른 공격 방법에 의해서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 보호 또는 어떤 재산에 대한 손실과는 달리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2차적 피해가 쉽게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상 털기 문제들, 개인 사생활이 실제로 그대로 노출된다든가
그리고 명예훼손의 문제들이 또 발생한다든가 이러한 신상털기의 문제들도 우리가 2차적 피해 유형으로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너무나 여러분 뭐 이건 개인정보 아니더라도 일반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내용이 바로 뭐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또 관련된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명의를 도용해서 뭐 계좌번호라든가 카드번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제가 일어난다든가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결국은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명의 도용 문제가 2차적 피해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정말 범죄에 활용돼 가지고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은 또 제3자, 제4자로 돌고 돌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또 제2차적, 제3차적 그런 피해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또 하나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목적으로 위해서 개인정보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다시 얘기하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혁신 가치를 창출하는 건 좋은데 이 개인정보를 담게 되니 기존에 갖고 왔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이것을 안전하게 하고 활용이 되어도 큰 문제 없게 만들어야지만 이러한 2차적 피해들 신상털기 명의 도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혹 정부 부처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동차가 왜 좋은 거냐? 자동차는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바로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속도를 가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자동차의 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 용처가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 배경은 뭐냐? 바로 안전장치, 브레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야만 바로 새로운 가치, 기존에 없던 서비스들이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런 심각성을 만들어드리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 이것에 대해서 공통된 어떠한 체계를 만들어야겠다. 그렇다 싶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진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요 기본법입니다. 즉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느 법에서나 특정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무선적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단 예를 들면 개별법이 있는 경우, 즉 기본적으로 국내 법제도를 보게 되면 일반법이 있는데요. 그 일반법 중에서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케이스에 없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바로 일반법이어서 개별법에서 다루지 않는 사각지대를 모두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분야별로 고유한 어떤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개별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교육도 우리가 뭐 출석부,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들, 그 다음에 웹페이지에 뭐 사진들 이런 교육 현장에서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지는데 특히나 교육 현장에 맞는 그러한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초중등교육법이 존재하는 그러한 개별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이 먼저 적용이 되어지고 없는 부분에 한해서는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그러한 법체계를 갖고 있고요. 의료도 마찬가지. 의료 뭐 환자 정보, 그다음 환자의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정보, 그다음 생체 정보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못 다루고 있는 것을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고 의료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적용이 되어진 다음에 그다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중요하지만 먼저 개별법이 있는 다음에 적용된 다음에 범용에 그런 일반법이 적용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존재한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은행, 뭐 계좌 정보, 그다음 나의 재산들, 신용 먼저 중요하겠죠. 그걸 독특하게 적용한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온라인 거래들, 그다음에 뭐 채팅, 그다음에 서로 통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적용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법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는 또 적용이 되어지는 이런 법체계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일반법이라고 불릴 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반적인 어떤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기반 위에다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독특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 산업마다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서
개별법이 존재하는 이러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면 2020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떻게 보면은 협의의 기간이었는데요. 실제로 중앙행정부처로 우리가 발족하면서 이제는 행정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다루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가보시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도 훨씬 더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활용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정보법의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및 정책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 주체의 권리라든가 개인정보 정책 추진 체계 등이 좀 나와 있고요.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의무, 수집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처리할 때 주의해야 될 점, 활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파기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법조항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부분들, 이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방지할 것인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리적인 영역이나 어떤 장치로서 어떻게 이거를 보호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사고가 생겼을 때 권리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고 분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담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에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중심기관이 되면서 다양한 제도, 그리고 예산,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데이터 경제가 극대화되는 한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법의 지위를 누리면서 각 산업별로 독특한 개별법이 생기면서 하나의 큰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나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실제로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 아마 주로 수집하는 데 주로 이제 많이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정보 주체의 권리라든가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 장치라든가 분쟁의 조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기관, 조직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이 바로 수집할 때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학과 대표가 어떠한 우리가 장소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학생들 명단을 수집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다른 버스 업체에다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명단 적힌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파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실생활에서도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다른 영역 외에 특히나 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생활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동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안전한 활용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용자이자 어떤 활용자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집부터 파기까지 지켜야 될 어떤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만 우리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 유럽에서는 최근에 GDPR이라는 그런 법을 발표를 해서 상당히 어떤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기업도 EU에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고자 했을 때 이 GDPR을 반드시 준수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보호만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와는 거리가 먼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때는 고객을 만나는데 기본적인 요건, 필수 요건이 바로 개인정보에 관련된 GDPR 관련된 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GDPR이 상당히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견주어 가면서 어떠한 보호뿐만 아니라 활용의 극대화를 하고 그 다음 책임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그 두 가지의 어떠한 이슈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리고 EU의 GDPR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는 첫 장에 살펴본 것은 빅데이터 활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경제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즉
데이터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데이터 경제라고 합니다. 데이터 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들이 너무나도 많이 수집된다는 거죠. 많은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많고 다양한 데이터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담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 그 개인에 대한 정보가 담았을 때 바로 선결 조건이 뭐냐? 바로 보호체계, 자물쇠를 잠가 놓고 다시 말하면 안전장치를 해놓고 우리가 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봤을 때 이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첫 번째 개인정보의 보호의 의미와 그 범위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차시에는 바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와 보호의 의미는 정보 보호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2차 시에서 또 다음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